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 서쪽에 있는 작은 구역에는 몇 가닥의 길이 어수선하게 얽혀 있고 그 길은 내거리라고 불리는 작은 골목으로 끊겨 있다. 이 내거리는 기묘한 각도와 곡선을 지니고 있어 한 가닥의 길이 한두 번은 그 자신과 교차하게 된다. 전에 어떤 화가가 이 길에서 재미있는 가능성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림물감이나 종이 또는 캔버스 요금을 받으러 온 수음원이 이 길로 들어와 외상값 한 푼 받지 못하고 어느새 온 길로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윽고 이해묻고 예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의 화가들이 몰려들어 북향으로 난 창과 19세기식 베란다와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싼 방새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마 후 6번가에서 백납제의 컵이며 탁상용 난로를 몇 개 사들였다. 그리하여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생긴 것이다. 아담한 3층 적돌집 폭대기에 수와 잔씨의 아틀리에가 있었다. 잔씨는 조안나의 애칭이다. 순 메인주 출신이고 잔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그들은 8번가의 식당 델모니코에서 정식을 먹다가 알게 되었다. 예술적 견해도 같았고 고상치 샐러드나 비숍, 슬리니브 형의 드레스에 대해서도 취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공동의 화실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면 의사가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혹한 침입자가 이 예술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얼음 같은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의 사람들을 어루만진다. 이 파괴자는 건너편 동쪽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며 희생자를 몇십 명씩 무더기로 쓰러뜨렸지만 이 좁디 좁은 끼끼 낀 내거리의 골목은 살며시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폐렴 선생은 이른바 기사도적인 노신사라고 할 그런 놈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에 익숙한 가냘픈 꼬마 처녀가 피투성이의 주먹을 움켜쥐고 순결도 거친 이 늙은 사기꾼에게 어떻게 정면에서 부딪힐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놈은 잔씨에게 덤벼든 것이다. 잔씨는 거의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페인트칠을 한 쇠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털복숭이의 의사가 흰 눈썹으로 신호를 하면서 술을 밥비복도로 불러냈다. 살아날 가망은 아마 열에 하나쯤 될 거야. 그런데 그 가능성도 아가씨가 살고 싶다고 생각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금처럼 장의사를 부를 생각만 하고 있다간 어떤 처방을 내려도 소용없다고. 당신 친구는 나을 수 없다고 이미 정해버렸어. 그녀의 기분을 불리게 할 만한 것이 없을까. 그는 체온계의 수온을 흔들면서 말했다. 그 애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림을 그린다고 바보 같으니. 뭔가 골똘히 생각할 만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 가령 애인이라든가. 애인이요? 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해 말했다. 남자에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아니요, 선생님, 잔씨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곤란한데. 그게 그 애의 약점이란 말이야. 어쨌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지. 그런데 환자가 자기 장사를 치르러 올 차에 수나 세기 시작한다면 의사의 효능은 반으로 줄게 되지. 당신이 그 환자한테 이번 겨울 외투의 소매 스타일에 대해 묻도록 만들 수 있다면 병이 나을 가망은 열에 하나가 아니고 5에 하나라고 보증해도 좋아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화실로 가서 냅킨이 흠뻑 젖도록 실컷 울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판을 안고 휘파람으로 재즈를 불면서 힘차게 잔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씨는 침대 이불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고 창 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수는 휘파람을 뚝 그쳤다. 수는 캔버스를 세워놓고 잡지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리는 것으로 회화의 길을 개척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수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 모습 위에 사치스러운 승마용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을 때 잔씨가 낮은 목소리로 몇 번씩 무슨 말인가 베풀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급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잔씨는 눈을 크게 뜬 채 누워 있었다. 창밖을 보면서 그녀는 술을 거꾸로 헤아리는 것이었다. 12. 이렇게 말하고는 조금 있다가 하나, 그리고 19. 그 뒤로는 거의 동시에 8, 7. 수는 궁금해서 창밖을 보았다.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쓸쓸하고 텅 빈 들과 20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적돌로 된 이웃 건물의 벽뿐이었다. 불과 썩어가고 있는 늙은 담쟁이 덩굴 한 그루가 적돌로 된 벽의 중간까지 뻗어올라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담쟁이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거의 벌거숭이인 채로 무너져가는 벽돌에 매달려 있었다. 잔씨, 무슨 일이야? 수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다. 6. 잔씨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을 이었다. 차츰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쯤 있었어. 헤아리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 하지만 이젠 편해. 어머, 또 한 개가 더. 이제 5개밖에 없어. 뭐가 5개란 말이야. 잎사귀야. 담쟁이에 붙어있는 잎새 말이야.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지? 어머,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처음 들어. 담쟁이 잎하고 내 병이 낫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더구나 넌 저 담쟁이를 무척 좋아했잖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빨리 완쾌될 가망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맞았어. 하나의 열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공사 중인 빌딩 곁을 지나더라도 그런 위험은 있는 거잖아. 자, 수프를 좀 마셔보지 않을래? 그리고 내게 그림을 그리게 해줘. 그림이 완성되면 편집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아픈 아기에게는 포트와인을, 먹고 있는 나한테는 포크톱을 사올 수 있으니 말이야. 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이젠 포트와인 같은 건 살 필요 없어. 또한 잎이 떨어졌어. 푸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거라곤 내 잎뿐이야.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죽는 거야. 잔씨는 눈을 창밖으로 돌린 채 말했다. 이봐, 잔씨. 내가 그림을 가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은 안 보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 그림은 내일까지 넘겨줘야 해. 그림을 그리는데 빛만 필요하지 않다면 커튼을 내려버리고 싶지만. 수는 잔씨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저쪽 방에선 못 그려. 잔씨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수는 다시금 말했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담쟁이 잎 같은 건 안 보는 게 좋아요. 다 그리고 나거든 곧 말해줘. 나는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져가 없고 지쳐버린 나무숲처럼 떨어지고 싶어. 잔씨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조상처럼 조용히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좀 자도록 해봐. 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배어먼 씨를 불러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창밖을 보면 안 돼. 배어먼 노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염이 얼굴에서부터 몸으로 곱슬거리며 늘어져 있었다. 그는 실패한 화가였다. 40년 동안이나 붓을 쥐고 살아왔지만 그는 예술의 여신 옷자락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었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 사이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엉터리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무엇 하나 제대로 그리지 않았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고용할 여유가 없는 예술인 마을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돈 몇 푼을 벌고 있는 처지였다. 무턱대고 술을 마셔대면서도 여전히 머지않아 걸작을 그릴 거라고 큰 소리치곤 했다. 그는 작달막했지만 기골이 강한 노인이어서 남들의 나약함을 몹시 비웃었으나 2층의 아틀리에에 있는 두 젊은 화가에 대해서만은 그들을 보호하는 특별 감시인으로 자인하고 있었다. 수가 가보니 배어먼 노인은 아래층 어두컴컴한 방에서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었다. 한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화가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캔버스는 걸작의 첫 일필이 닿기를 자그마치 2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다려왔던 것이다. 수에게 잔씨의 이야기를 들은 배어먼 노인은 충혈된 눈에 눈물을 띄우며 잔씨의 바보스러운 공상에 경멸과 조소의 말을 마구 퍼부었다. 뭐라고? 끝따위 말라. 뒤틀어진 담쟁이에서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빌어먹을 소리를 하는 놈이 어디 있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아니지, 난 그런 하찮은 바보의 모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잔씨 머릿속에 생기도록 가만히 있었던 거지. 아, 참 가엾은 아가씨야. 노인이 소리쳤다. 병이 아주 심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열 때문에 경적이 되어 별의별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배어먼 씨. 나를 위해 굳이 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신 정말 형편없군요. 짐술부주 할아버지예요. 수가 말했다. 여자란 별 수 없군. 누가 모델이 안 되겠다고 했나. 자, 가자고.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난 반 시간 전부터 언제든지 당신 모델이 돼주겠다고 말하려고 벼르고 있었지. 정말이고 말고 이곳은 잔씨 아가씨 같은 선량한 사람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머지않아 내가 걸작을 그릴 테니 모두 여기서 나가자고. 정말이 아무렴. 배어먼은 소리쳤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잔씨는 자고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 밑으로 내리고 옆방으로 가라고 배어먼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겁먹은 얼굴로 담쟁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순간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연거푸 퍼붓고 있었다. 배어머니는 낡아빠진 곤색 셔츠를 입고 비옷 대신 큰 냄비를 뒤집어 쓴 채 그곳에 걸터앉아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잔시가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뜬 채 내려져 있는 녹색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나 보고 싶어. 그녀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밤새도록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벽돌벽 위에는 아직도 담쟁이 잎새 한 장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줄기에 달려있는 마지막 한 잎이었다. 잎 줄기 쪽은 아직 짙은 녹색이지만 톱날 같은 언저리는 누렇게 썩은 채 땅에서 20피트 가량 되는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잔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밤사이에 틀림없이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었어. 오늘은 아마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잔씨,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자신을 생각하기 싫다면 나를 생각해봐.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수는 지친 얼굴을 베개에 대고 말했다. 그러나 잔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멀고 신비스러운 죽음의 여행을 떠날 각오를 한 인간의 영혼처럼 고독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리라. 그녀를 우정이나 지상의 모든 것에 연결시키고 있는 굴레가 하나하나 풀려감에 따라 그 터무니없는 공상이 한층 더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되어도 그 외톨박이 담쟁이 잎은 벽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자시움 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며 내려낮은 네덜란드식 추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 잔씨는 매정하게도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담쟁이 잎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잔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가스 스토브에서 치킨 수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나 나쁜 애였나 봐, 수. 잔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애였는지 알려주려고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저기다 남겨놓은 거야. 죽고 싶다고 생각하다니 벌받을 얘기야. 수프를 좀 줘. 그리고 우유에 포도주를 조금 넣은 것도 갖다 줘. 그리고 아니야, 그보다 먼저 숨거울 좀 갖다 줘. 그리고 베개를 서너 개 내 등 뒤에 넣어주지 않겠어. 몸을 일으켜 수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로부터 1시간 뒤 잔씨는 말했다. 수, 나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찾아왔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살아날 가망은 이제 반반이라고 하겠군.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기는 거야. 난 이제부터 아래층에 있는 또 다른 환자한테 가봐야 해요. 배어머니라는 사나이인데 아마 화가인 모양이야. 역시 폐렴 환자야. 나이가 많아 몸이 쇠약한 데다가 급성이라 아마 회복할 가망은 좀채로 없을걸. 그렇지만 오늘 입원하기로 돼 있으니까 다소 간편해질 테지. 의사는 떨리는 수의 가냘픈 손을 잡고 말했다.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넘겼어. 당신이 드디어 이겼군. 이제 영양 섭취와 간호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오후 잔씨가 좀처럼 쓸모없어 보일 것 같은 쇼를 짜고 있을 때 수가 다가와서 팔로 베개째 그녀를 안았다. 귀여운 아가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수는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계속해서 말했다. 배어머니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불과 이틀 앓고 말이야. 엊그제 아침 관리인이 구두도 옷도 흠뻑 젖은 채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그분 방에서 발견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에 그가 대체 어딜 간 걸까?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초롱과 언제나 놓아둔 곳에서 끌어낸 사다리와 흩어진 붓이 몇 자루,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 그림 물감을 푼 팔레트를 발견했다지 뭐야. 그건 그렇고 잠깐 창밖을 보렴. 저 벽 위의 마지막 담쟁이 잎을 봐.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잔씨, 저건 배어머니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에 그분이 저기에 대신 그려놓은 거야.